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명이 안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여기저기 쑤시는 거 말이에요. 흔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삭신이 쑤셔. 저는 이게 그냥 기분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이 만성염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빨갛게 붓고 고름 잡히는 염증이 아니에요. 티 하나 안 나는데 몸 안에서 조용히 쌓여요. 그러다 어느 날 혈액 검사를 했는데 CRP 수치가 높게 나오죠. 이 CRP라는 게 의사 선생님들이 염증 정도를 보는 대표 지표예요. 이게 높으면 만성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CRP 수치를 가장 빨리 올리는 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90%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만 봐주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뭘 줄여야 할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실제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성염증이 왜 무서운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처음 듣는 분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조금씩 손상이 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근데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회복 속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손상된 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줄줄 새 나옵니다. 이게 몸 안에 쌓이면 신경이 그 신호를 감지해서 뇌에다 통증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쑤시는 거예요.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아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염증을 키우는 음식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진짜 1등이에요. 바로 단순당입니다. 설탕, 액상과당, 사탕, 음료수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서 2025년에 발표된 리뷰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초가공식품, 그러니까 설탕이 잔뜩 든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성인 CRP 수치가 확실하게 더 높게 나옵니다. 에이, 나는 설탕 잘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밖에서 사 드시는 음식 거의 100% 설탕이 들어가요.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불고기, 여기에도 설탕이 들어갑니다. 된장찌개에 설탕 넣는 집도 많고요. 음료수, 과자, 빵은 말할 것도 없죠. 설탕만 줄이셔도 CRP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자, 2번째 음식, 이건 좀 충격이실 수 있어요. 바로 흰 쌀밥입니다. 아니, 한국 사람한테 쌀밥을 끊으라고? 이렇게 화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문 근거가 있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지수 식품이에요. 고혈당 지수 식품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CRP 수치가 적게 드시는 분의 거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6주간 드시게 했더니 체중, 허리둘레, 그리고 HS, CRP라는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넘어가시면 흰 쌀밥은 명절이나 생일 때 정도로만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잡곡을 듬뿍 넣어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수수 이런 걸 같이 섞으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염증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혹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뻑뻑하고 무릎이 시큰거리시는 분들, 뉴질랜드 사람들이 수십 년째 챙겨 먹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오메가3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만 9편이 넘을 거예요. 자세한 건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둘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만성염증을 높이는 3번째 음식은 바로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거요.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전 세계 18개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결론이 뭐냐?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적게 드시는 분들보다 CRP 수치가 의미 있게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붉은 고기를 줄이시고 생선이나 콩 같은 단백질로 조금씩 바꿔보세요. 자, 4번째 음식,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스팸 이런 거요. 가공육 안에는 부패를 막으려고 넣는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빨라지게 하고 몸속 염증세포도 같이 늘어납니다.
가끔 한 번은 괜찮은데 매주 식탁에 올라오면 진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성염증 집에서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논문에서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건 진짜 효과가 확실해요. 프레디메드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스페인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인데요. 지중해식 식단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매일 드시게 한 분들이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모두 의미 있게 떨어졌어요. 그것도 1년 후까지 효과가 유지됐고요. 집에서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샐러드나 나물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만 슬쩍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쌉싸름할 수 있는데 며칠 드시다 보면 그 고소한 향이 자꾸 생각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집에서 빠르게 3분 걷고 30초 쉬고 이걸 5번만 반복해보세요.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많은 임상시험이 있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TNF-알파라는 염증 수치가 의미 있게 떨어졌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식사 시간을 8시간 안에 몰아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든데 한 달만 해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확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챙겨 드셔도 이 조합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흰쌀밥에 단 음료수, 이걸 같이 드시면 혈당이 2배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에 술, 이것도 최악이에요. 가공육에 첨가물이 알코올이랑 만나면 이 간이 정말 2배로 힘들어집니다. 이런 조합만 피하셔도 CRP 수치가 확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그 재료, 그건 바로 초록잎 홍합인데요. 오메가3에는 없는 ETA라는 성분이 염증을 만드는 2가지 길을 동시에 막아준다고 해서 관련 임상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뒀습니다. 구독자 특가도 함께 안내해뒀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탕, 흰쌀밥, 붉은 고기, 가공육 이 4가지만 줄이시고 올리브 오일과 잡곡밥, 가벼운 운동 이 3가지만 더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부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진짜 우아하게 나이 든다는 건 비싼 옷이나 화장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저기 안 쑤시고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그게 진짜 우아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늘 아프다고 하시는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 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 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의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쑥 버무리 아시나요? 이 향긋한 쑥향.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이 향긋한 쑥향.
이 쑥을 쌀가루에 버무려서 짜는 이 소박한 이 맛.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 이 쑥을 찾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쑥은 특히 봄에 제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봄만 지나면 쑥이 맛이 써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 제철 봄나물 이 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봄나물이라서가 아니라 쑥 버무리에는 몸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쑥 버무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특히 혈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제대로 만드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군침이 너무 도는데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고 쑥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쑥 버무리는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랑 쌀가루,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좋은 건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초록색의 이 쑥이에요.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약용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쑥을 100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 관심이 많으시죠? 이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이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 쑥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요.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칼륨이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쑥에는 탄닌 성분도 있어요. 탄닌이 혈액 속에서 혈관을 녹슬게 하는 과산화지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세포가 노화되고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탄닌이 이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 쑥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면역을 높여줘요. 이렇게만 들어도 쑥이 왜 보약이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쑥 버무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쌀이 있습니다. 쌀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식품이에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처럼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쑥과 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쑥 버무리가 왜 건강식으로 좋으냐면, 쑥의 혈관 건강 효능, 쌀의 소화 편한 성질이 딱 만나는 거예요. 혈관도 챙기면서 속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쑥버무리 너무 좋지 않나요? 혈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이 쑥버무리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맵쌀가루 300g, 쑥 150g,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죠? 믹서기가 없어도 되고 방앗간에 안 가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시판 쌀가루 쓰시면 됩니다. 먼저 쑥 손질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쑥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살살 흔들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든요. 건져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다 빼는 것보다 살짝 남아있을 때 쌀가루를 버무리면 쌀가루와 쑥이 잘 붙습니다. 쑥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쑥을 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버무리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쑥을 쌀가루에 버물버물 묻혀주시는 거예요. 버무리다 보면 쑥향이 손에서도 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이 쑥향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쑥 버무리 찌시면 되는데요. 찜기에 면포를 하나 깔아주세요. 버무린 쑥을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세요. 수북하게 쌓인 것 같지만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눌러버리면 사이사이 공간이 없어서 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쑥 버무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 김이 오른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센 불로 20분 쪄주세요.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요. 열어보시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맛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 제가 먹어보니까 포슬포슬하면서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쑥의 은은한 맛이 쌀가루의 구수함과 만나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이거 빨리 끄고 제가 더 먹어야겠습니다. 설탕이 약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팥이나 콩을 바닥에 깔거나 대추를 고명으로 올리면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팥을 약간 넣었는데 먹었을 때 그 달고 쑥의 그 향과 팥에 씹히는 그런 맛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처럼 쑥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제가 돌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쑥 버무리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쑥 버무리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런데 철분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쑥처럼 식물성 철분은 5%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높여줘요. 6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쑥 버무리 드실 때 귤 한두 개 정도 곁들이시면 쑥의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귤이 없으시면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쑥차예요. 쑥 버무리 드시면서 남은 쑥으로 쑥차 한 잔 곁들이시면 쑥의 시네올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서 쑥 버무리가 속에 더 편하게 내려갑니다. 쑥차는 말린 쑥 한 줌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쑥 버무리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꼭 피해주세요. 커피나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철분 흡수가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쑥 버무리 드신 후에 최소 1시간, 2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쑥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임산부 분들은 자궁 수축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쑥즙이나 쑥차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 시에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쑥 버무리. 이 쑥 버무리는 쑥과 쌀이 만난 음식입니다. 이 쑥의 베타카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탄닌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해서 면역력,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쌀가루가 소화를 도와줘서 속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쑥 버무리의 진짜 매력이에요. 귤이나 토마토는 곁들이시면 철분 흡수율까지 올라가요. 커피나 녹차는 쑥 버무리 드신 후 1시간, 2시간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쑥, 쌀가루, 소금, 설탕, 달랑 4가지입니다. 20분이면 완성이 돼요. 봄에만 드시기에 너무 아까운 쑥 버무리로 맛있게 챙겨 드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드시는 생선들이 사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챙겨 드시는 그 생선 정말 몸에 이롭기만 할까요? 생선이라고 다 같은 생선이 아닙니다. 어떤 생선은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신장을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신장에 서서히 부담을 쌓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생선들 중에 신장에 독이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리고 반대로 신장을 지키는 생선은 무엇인지까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생선이 신장에 문제가 되는 건 생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핵심은 2가지예요. 나트륨과 퓨린.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이 필터가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퓨린은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분해되면서 요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서울시 보건연구원에서도 퓨린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요산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을 만큼 신장 건강과 직결된 성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퓨린을 분해하고 요산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요산이 훨씬 빠르게 쌓이고 신장에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갱년기 이후에 신장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일상에서 즐겨 먹는 생선 반찬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선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자주 보이는 생선들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린 생선, 염장 생선입니다. 자반고등어, 보리굴비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건조한 생선들인데요. 삼성 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신장 질환자는 하루 나트륨을 2000mg, 20g 이내로 제한해야 되는데 자반고등어 100g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고등어의 무려 5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한 토막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쉬운 거예요. 게다가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더욱 농축되기 때문에 먹을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나트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높아진 혈압은 고스란히 신장의 부담으로 쌓이게 되죠. 짭조름한 맛이 밥도둑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 버거운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멸치와 건어물류입니다. 멸치 볶음은 칼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영양 전문가들은 칼륨과 인이 많은 멸치, 마른 오징어 등 말린 식품은 신장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 칼륨, 인이 그대로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인 함량까지 높습니다. 인이 몸에 과하게 쌓이면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결국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마른 오징어, 북어포, 황태포도 같은 이유로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생각하시는 참치캔입니다. 참치캔은 편리하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과 식품 라벨에 표시된 인산염 첨가물입니다. 인산염은 식품의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넣는 성분인데 이게 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성분이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참치캔을 드실 때는 반드시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대형 심해 어류입니다. 횟집에서 즐겨 드시는 참치, 황새치가 대표적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황새치 같은 새치류에는 100g당 평균 0.52 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틸수은은 몸속에 쌓이는 성질이 있고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크기가 클수록 먹이사슬 위에 있을수록 수은이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드시는 편이라면 소형 어류 위주로 바꾸시는 게 신장 관리에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에 대한 오해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신장에 나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오히려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선하지 않은 등푸른 생선은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생기는데 이건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선한 것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생선을 먹으란 말이야? 신장을 생각한다면 정답은 흰살 생선입니다. 명태,
대구, 가자미처럼 지방이 적고 퓨린 함량이 낮은 생선들이에요. 흰살 생선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서 식후 혈당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여기에 DHA 성분이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역할을 해서 기억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오메가3 성분은 무릎이나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훨씬 적어서 신장 건강을 생각하는 식단 구성에 이만한 식품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생선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동태입니다. 동태는 퓨린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거의 없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잘 맞는 게 바로 두부인데요.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동태의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해줘서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균형 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신장 부담 관리 측면에서 동태찌개에 두부 한 모 넣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꽤 고마운 조합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가자미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인데요. 가자미는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 되는 흰살 생선이잖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여기에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나트륨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생선 요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간을 하게 되는데 그 소금기를 미역이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자미 구이 옆에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시면 신장을 생각한다면 참 잘 어울리는 한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등푸른 생선이지만 고등어나 꽁치보다 퓨린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에서도 오메가3 지방이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는데 유리하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연어구이에 브로콜리 한 줌,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합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동태 두부 맑은 찌개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600ml를 붓고 무 100g을 다박다박 썰어주세요. 물을 먼저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인데 무에서 시원한 국물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면 동태 한 토막 약 15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0분간 끓여줍니다. 동태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 반모 약 150g을 큼직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면 찌개를 끓이는 동안 부서지기 쉬우니까 한 입 크기보다 조금 크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 한 작은술, 대파 반대를 어슷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국간장 한 큰술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해요.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인 맑은 동태국이 완성됩니다. 짜게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니까 간은 최대한 싱겁게 맞추시는 게 핵심입니다. 퓨린이 낮은 동태가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그 빈자리를 채워줘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도 신장이 편안한 한 끼가 됩니다. 이 동태는 원산지가 정말 중요한 생선인데요. 찬 바다에서 잡힌 동태는 수온이 낮은 환경에서 천천히 자라면서 미네랄이 풍부하게 쌓이고 살이 단단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동해에서는 잡히는 양이 적기도 하고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제가 먹어본 결과 그 중에서 최고로 비슷하고 맛도 영양으로 따졌을 때도 좋은 걸 찾았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차가운 바다에서 자란 생선이 미네랄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산이지만 가격 측면이나 성분 측면이나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광고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사 먹은 동태를 아래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살이 차고 풍부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장 건강 챙기시려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살 생선은 고기보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이라서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무겁던 느낌이 줄고 식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면서 일상에서 움직임이 늘고 전보다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생선은 하루 한 끼, 손바닥 크기 한 토막 정도가 적당합니다. 몇 끼 드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두부 한 모, 미역국 한 그릇, 브로콜리 한 줌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키는 식단이 완성됩니다.